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상대의 마음에 닿으면 씨앗이 되어 오래도록 자란다고. 그대들은 좋은 마음으로 건넨 한마디가 되레 상대의 얼굴을 굳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분명 걱정해서 나온 말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차가운 침묵이었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을에 묻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했나? 표현이 서툴렀나?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내 자리에서 판결문을 내렸던 것일까? 세상에는 조언을 잘하는 사람보다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 드뭅니다. 조언은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을 건네는 일이지만 질문은 상대가 이미 품고 있는 답을 스스로 꺼내도록 돕는 일입니다. 전자는 주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서고 후자는 듣는 사람이 제 두 발로 서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한 줄은 이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답을 건네기보다 질문으로 상대를 세운다. 이 문장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그대 마음속에 이미 비슷한 고민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60대 초반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님이라 하겠습니다. 수님은 결혼한 딸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육아는 이렇게 해야 한다. 남편에게는 저렇게 말해야 한다. 시댁과는 이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말할 때마다 수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의 전화 받는 목소리가 짧아졌습니다. 네, 알겠어요. 끊을게요. 수님은 서운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나 딸의 입장에서 그 말들은 매번 자신이 부족하다는 증거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도움이 아니라 채점이었던 셈입니다. 조언이 채점으로 느껴지는 순간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갑니다. 우리는 대개 그 금을 상대의 예의 없음으로 해석하지만 실은 자존심이 다치지 않으려는 방어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 주변에 예전보다 말이 짧아진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 앞에서 답을 너무 많이 건넨 적은 없었습니까? 이 질문을 품고 다음 이야기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수님의 딸은 속으로 이런 말을 삼켰습니다. 엄마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한 번만 말해주면 안 될까? 그러나 수님은 딸이 실수할까봐 미리 막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은 같은 방향을 향해 있었지만 그 믿음이 만나는 자리에서 엇갈림이 생겼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사랑으로 전해지지 않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마음을 담는 그릇의 모양도 살펴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실 때 상대의 근기에 따라 말씀의 깊이와 방식을 달리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가르침이라도 농부에게는 씨앗의 비유로, 어부에게는 그물의 비유로 건네셨습니다. 이것이 대기설법입니다. 핵심은 내용이 아니라 상대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말이라 해도 상대가 받아들일 자리가 없으면 그 말은 허공을 맴돌다 떨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그대들이여, 지금 누군가에게 해결책부터 꺼내려는 마음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잠시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 충동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상대를 돕고 싶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 조언과 판정의 갈림길을 만듭니다. 자, 오늘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더 나눠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처음 건네는 조언은 따뜻한 손길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내 편이 있구나 하는 안도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 2번, 3번, 4번 반복되면 그 손길은 어느새 어깨를 누르는 무게가 됩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랑이 놓인 자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조언이 통제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받는 사람은 점점 숨이 막히고 주는 사람은 왜 고마워하지 않느냐며 서운해합니다. 둘 다 선한 마음인데 둘 다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귀에 거슬리는 조언도 한 귀로 흘려버릴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에게 반복되는 조언은 마치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으로 쌓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단 말인가 하는 자존의 상처가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노년의 관계에서는 말의 양보다 말의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연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조건들이 서로 맞물려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넨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닿느냐는 그 말의 내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날 상대의 기분, 최근에 겪은 일, 평소 쌓인 감정, 자존심의 상태, 우리 사이의 역사, 이 모든 조건이 맞물려 하나의 반응이 됩니다. 좋은 말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나쁜 결과를 낳고 평범한 말도 조건이 맞으면 깊은 위로가 됩니다. 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수님이 딸에게 조언을 시작한 것은 딸이 처사이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처음에 딸은 엄마의 말을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딸은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갔고 수님의 조언은 점점 간섭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은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말했지만 딸이 서 있는 자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연기의 이치입니다. 말은 변하지 않아도 조건이 변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할까요? 내가 건넨 말이 상대의 숨을 넓혔는지 아니면 선택지를 좁혔는지 이것을 살피는 눈이 필요합니다. 조언 뒤에 상대의 어깨가 펴지면 그 말은 힘이 된 것이고 어깨가 움츠러들면 그 말은 짐이 된 것입니다. 말의 옳고 그름보다 몸의 반응이 더 정직합니다. 어느 절의 노스님이 젊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가르치려 들면 둘이 되고 함께 걸으면 하나가 된다고. 조언은 가르치는 자리에서 나오지만 질문은 함께 걷는 자리에서 나옵니다. 오늘 그대들이여, 주변의 누군가에게 조언을 건넬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함께 걷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 차이가 사랑을 사랑으로 전하느냐, 통제로 바꾸느냐를 가릅니다. 조언이 반복될수록 받는 사람의 마음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고마움이었던 것이 점차 부담으로 바뀌고, 부담은 다시 불쾌함으로, 불쾌함은 회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대개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언을 건네는 사람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분명 좋은 말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멀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변함없이 상대를 위하는 마음인데 상대는 왜 점점 차가워지는지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풍경이 다릅니다. 조언이 쌓일수록 고마움보다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혼자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느낌입니다. 한두 번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느낌이 반복되면 자존감에 금이 갑니다. 누구도 자기가 부족하다는 말을 계속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그 사람 앞에 서면 괜히 작아지는 것 같아서. 이것은 예의 없음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촉, 수, 에, 취, 유의 흐름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감각이 닿으면 느낌이 생기고, 느낌은 가래를 부르고, 가래는 집착으로, 집착은 존재의 굳어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조언을 받는 마음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말이 닿으면 평가받는 느낌이 생기고,
그 느낌이 반복되면 피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굳어지면 관계에 거리가 생깁니다. 한 번의 조언은 씨앗이지만 반복되는 조언은 벽돌이 되어 쌓입니다. 수님의 딸이 전화를 짧게 끊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조금씩 쌓인 불편함이 임계점을 넘은 것입니다. 딸은 엄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엄마 앞에 서면 자꾸 작아지는 자신이 싫은 것입니다. 이것을 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딸의 거리두기를 배은망덕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의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변질의 징후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상대가 예전보다 말을 짧게 한다. 속마음을 잘 꺼내지 않는다. 당신 앞에서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고 결과만 알린다. 만남 뒤에 연락이 뜸해진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조언을 너무 많이 하지는 않았는가? 내 말이 도움이 아니라 평가로 들리지는 않았는가? 최근에 누군가가 그대 앞에서 설명을 짧게 하고 결정은 이미 내렸다는 듯이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무례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평가받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작은 방어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읽을 줄 아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개념을 허무주의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비어 있으니 의미가 없다. 애쓸 필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은 오히려 더 메마릅니다. 그러나 공의 본래 뜻은 다릅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이 영원히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변할 수 있다는 것, 열려 있다는 것,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공의 숨통입니다. 조언을 건네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은연중에 이런 전제가 깔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아는 길이 옳은 길이다. 이 전제가 강해질수록 조언은 무거워지고 상대의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그러나 공의 눈으로 보면 한 사람의 삶에 고정된 정답이란 없습니다. 내가 아는 좋은 방법이 상대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은 틀린 것처럼 보이는 선택이 나중에는 맞는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씀의 뜻 중 하나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고정된 진실로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지금 모습을 그 사람의 전부로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답을 최종 결론으로 건네기보다 상대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존중하는 것이 더 깊은 도움이 됩니다. 수님에게는 딸의 육아 방식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키울 때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방식이 틀린 것인지 단지 다른 것인지 수님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고 그 과정 자체가 성장이었습니다. 수님이 공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딸을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라고 있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거품을 생각해 봅니다. 물거품은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흩어집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확신하는 정답도 사실은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조언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내 생각을 건네되 그것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공을 삶에 적용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고민을 들으면서 내 결론으로 그 고민을 묶어두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답이야, 이렇게 해 하고 선언하고 싶었던 충동 말입니다.
그 충동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의 열린 가능성을 닫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언을 줄여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좋은 출발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언하지 않겠다, 참겠다, 꼭 참겠다. 이렇게 이를 악물수록 역설적으로 말하고 싶은 마음은 더 커집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오르는 공처럼. 이것이 버림의 덫입니다. 버리려는 행위 자체가 붙잡음이 되는 아이러니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주라는 개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주는 머무르지 않음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안 돼, 안 돼 하며 막으려 하면 그 마음에 더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바라보고 지나가게 두면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흩어집니다. 무주는 억지로 비우는 기술이 아니라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붙잡지 않는 태도입니다. 스님도 한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결심한 지 사흘도 안 되어 다시 조언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딸이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모습을 보는데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말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결국 한마디 했고 또다시 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자책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나 자책도 집착의 일종입니다. 내가 못났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도 마음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책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아, 지금 내 안에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한 호흡 쉬면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을 여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무주의 실천입니다. 어느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잡념이 자꾸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잡념이 올라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다만 그 잡념에 의자를 내주지 마라. 조언하고 싶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조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마음 자체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에 의자를 내주지 않으면 됩니다. 알아차리고 숨을 쉬고 지나가게 두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는 충동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한번 숨처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들이쉬며 말하고 싶구나. 내쉬며 지나가게 두자. 이것이 버림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작은 연습입니다.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언을 서두르는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상대를 돕고 싶은 마음이지만 한 겹 더 들여다보면 의외의 것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맞아야 한다는 욕구,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갈망, 상대가 내 말대로 하면 관계가 안전해진다는 착각. 이것들이 조언을 재촉하는 숨은 엔진일 때가 많습니다. 순수한 도움의 마음에 두려움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맞는 나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은 그날의 경험, 그날의 감정, 그때까지 쌓인 편견이 잠시 모여 만든 형상일 뿐입니다. 내일이 되면 달라질 수도 있고 새로운 정보를 만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는 나를 불변의 나로 믿고 이 나의 판단을 영원한 진리처럼 상대에게 건넵니다. 여기서 마찰이 생깁니다. 스님의 경우를 다시 살펴봅니다. 스님이 딸에게 조언을 반복한 것은 딸을 걱정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딸이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내 말이 틀린 것으로 증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다른 방식을 선택하면 마치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딸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상대를 돕는 마음과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조언하고 싶은 이 마음은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답이 후자라면 조언은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내 불안은 내가 돌보아야 할 몫이지 상대에게 떠넘길 몫이 아닙니다. 어느 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을 바꾸려는 마음의 반은 두려움이고 나머지 반은 게으름이다. 두려움은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이고, 게으름은 나 자신을 바꾸는 것보다 남을 바꾸는 것이 쉬워 보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뼈 아팠습니다. 조언을 많이 하는 자신이 얼마나 두려움과 게으름에 기대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선택이 내 체면을 흔들 때 그 흔들림에 더하지 않으면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딸이 내 말대로 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면 조언의 충동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내가 맞아야 안전한 것이 아니라 맞고 틀림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진짜 안전입니다. 그대는 조언을 통해 상대를 돕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불안을 달래고 있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많이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놓치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인연을 넓히는 것이 중요했다면 노년에는 인연을 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만나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맑아지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성 들여 가꾸는 것이 이 시기의 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의 에너지를 아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는 상대를 내 방식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가 서 있는 자리를 존중하면서 그 자리에서 덜 고통받도록 돕는 따뜻함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상대를 이끄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욕심입니다. 상대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상대의 방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곁에 있는 것이 자비입니다. 이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말을 줄이는 것이 더 깊은 자비가 됩니다. 스님이 배운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육아에 지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예전의 스님이라면 곧바로 조언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러나 그날 스님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구나. 요즘 가장 힘든 게 뭐니?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통화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딸은 끊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고마워. 조언 한마디 없이 그저 질문 하나가 위로가 된 것입니다. 질문은 상대를 세우고 답은 상대를 앉힙니다. 요즘 무엇이 가장 힘든가요? 라는 질문은 상대에게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줍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는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가다듬고 때로는 스스로 답을 찾기도 합니다. 반면 이렇게 해 라는 답은 상대의 생각을 멈추게 하고 상대를 수동적인 자리로 옮겨놓습니다. 어떤 말이 상대를 더 크게 만드는지, 어떤 말이 상대를 더 작게 만드는지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노년의 관계 기술입니다. 노스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많이 뿌릴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적게 뿌려야 잘 자란다.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딱 한마디만 건네면 됩니다. 준비가 안 된 땅에 100마디를 뿌려봐야 다 흩어집니다. 말의 에너지를 아껴 쓴다는 것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상대를 작게 만들었는지, 크게 만들었는지, 오늘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만약 작게 만든 기억이 있다면, 다음에는 조언 대신 질문을 건네보십시오.
요즘 어떠세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이 질문들이 상대를 세우는 자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중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도는 양극단을 피하는 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맞게 균형을 잡는 지혜입니다. 조언의 문제에도 중도가 적용됩니다. 밀어붙이는 조언도 극단이고 아예 입을 다무는 무관심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그 사이 어디쯤에 있습니다. 말하되 강요하지 않고 침묵하되 외면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마음이 급해져서 조언을 쏟아내고 싶을 때 먼저 이렇게 말해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결정은 당신이 하는 거야. 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내 의견은 전하되 선택권은 상대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조언의 무게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상대는 참고할 정보를 얻되 자기 삶의 운전대는 자기가 잡게 됩니다. 그리고 조언 대신 질문으로 자리를 돌려놓는 연습을 해봅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답은 이미 상대 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만 그것을 꺼낼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질문은 그 기회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건네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큰 해결책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작은 한 걸음은 누구나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다음 걸음을 부르고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상대가 스스로 한 걸음을 내딛게 돕는 것, 이것이 조언보다 더 깊은 도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답을 건네기보다 질문으로 상대를 세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한마디였습니다. 조언이 사랑으로 시작해 통제로 바뀌는 것을 보았고, 마음이 변질되는 징후를 알아차리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의 눈으로 상대를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 버림의 덫에 빠지지 않고 알아차림으로 놓아주는 것, 내 불안이 조언에 섞이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 말의 에너지를 아껴 쓰는 자비, 그리고 중도의 실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상대가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입니다. 내 답으로 상대를 이긴 것이 아니라 내 질문으로 상대를 지킨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대는 답으로 이기겠습니까? 질문으로 지키겠습니까? 이 물음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 한 번만 조언 대신 질문을 건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관계의 결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